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함승희 변호사님 배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배워서 반가웠는데 세미나 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거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다 이런 걸 갖고 왔는데 동반성장과 헌법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헌법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참 곤란하다 생각을 했지만 이왕 약속한 거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뽑으세요. 이거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2010년 봄에 어떤 중견 기업인 당시 7천억 내지 8천억 매출을 올리던 분이고 지금은 1조 넘었어요. 그분이 총리실을 찾아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이민 갑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해도 너무해서 그렇다. 그래서 뭘 너무했는데요? 그랬더니 후려치기를 너무해서 못 살겠다. 후려치기 모르시는 분도 많죠. 후려치기라고 하는 것은 나쁨과 후려치기라는 말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거짓말 안 보태고 당신은 매 4분기마다 10% 내지 15% 이번 15%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나름대로 동반성장 운동을 해서 요새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이번에 한 7, 8%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 그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지만 실질은 별로 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위 IMF 이전과 이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납품과 후려치기가 매 4분기마다 있습니다. 후려치기가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참을만 했었는데 IMF 이후 550억 달러 꾸은 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빨리 갚으려면 외화가 필요하고 외화가 필요하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 많이 하려면 물건이 더 좋거나 값이 더 싸야 되는데 물건을 금방 좋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값이 싸게 하는 방법은 결국 수출 단가 낮추는 건데 수출 단가 낮추는 길이 없어요. 뭘 낮추시겠습니까? 노임? 절대 안 내려가죠. 이자율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값, 수도값 못 내리죠. 환율을 쉽게 올릴 수도 없고 하니까는 만만한 게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한테 납품가 후려쳐가지고서 수출 단가를 낮춰서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면 550억 달러 금방 갚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2년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런 게 그 배경이에요. 중견 기업인이 저한테 와서 이민 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당장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중견 기업인이 이민 가겠다 그러니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대통령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경청하는 거는 참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단독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로 당시 홍보수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거 한번 조사해봐. 그래갖고 조사해봤더니 정말로 그 납품가 후려치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해 2010년 아마 9월 30일쯤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만들기로 하고 실제로 발족은 그해 12월 13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동반성장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저보고 동반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 하라고 그러는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통령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그 다음에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이른바 공익대표 6명 해서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어떤 대기업에서 온 대표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이 동반성장위원회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대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라고 치고 없는 거라면 나중에 딴 논의를 하더라도 있는 거라고 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한 시간 내지 2시간 그 간담회 비슷하게 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1년 만에 법전에 들어갔어요. 상생협력법에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같이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법적 근거로 됐습니다만 정말 너무하대요. 그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은 확 밀어주려고 하시고 그 후로 그걸 또 그냥 믿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는데 아주 묵묵부답이 돼요.
누구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저 어렵게 하다가 1년 좀 지나고 나서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예산과 인력을 적어도 2배로 늘려주십시오.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제가 눈치 빠릅니다. 그만두란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표를 냈더니 또 반려도 안 하고 받아주셔서 저 세상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 2달 놀았죠.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66년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제 34인 스코필드 박사가 계신데 제가 그분 도움으로 중학교 다녔어요. 중1, 중2, 중3 때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제 인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스코필드 박사한테 갔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국력 신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학, 학과.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상과대학이지 뭐. 그렇게 해갖고 저보고 앞으로 이 빈부격차는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일생을 이 격차 줄이는 운동을 하면서 살으라고 스코필드 박사가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은 있었지만 그 후 별 기회가 없다가 2010년에 어떤 중견 기업인도 만나고 또 동반성장위원회 잘 안 되는 걸 보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2012년에. 이게 저의 동반성장 연구소의 저를 만든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동반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동반성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견 기업인이 와갖고 납품과 후려치기 못 견디겠다 하는 거는 사실 그것 말고도 어음결제, 구두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10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주면은 7개 했는데 대기업들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참 큰 것이 기술 탈취. 그래서 제가 동반성장위원회에 가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기술 임치제를 만들자. 설계도를 갖고 오면은 동반성장위원회 테이블에서 같이 보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없애야 하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한국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동반성장을 논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경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기로 하죠. 네, 한국경제는 지금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밝은 면은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50, 30 그룹 유엔 통계에 안 나와요.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넘는 나라는 세계 7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한국이에요. 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캐나다까지 합한 게 G7이잖아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카나다가. 카나다는 지금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도 넘지만 인구가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이민정책을 바꿔서. 인구가 3,400만인데 거기다가 2021년 7월에 웅크타드 아시죠? 유엔 무역개발 회의에서 한국을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웅크타드는 세계 각국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나누죠. A그룹은 아시아, 아프리카. B는 서구, 북미, 대양주. 그 다음에 C그룹은 뭐 중남미, D그룹은 동구라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한국은 뭐 당연히 A그룹에 있었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니까. 근데 2021년 7월로 B그룹으로 껴줬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만이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지만 웅크타드 그룹핑에서는 B였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유엔 통계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성장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김영삼 정부 이후로 10년 장기 평균 성장률이 한 정권마다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6, 김대중 5, 노무현 4, 이명박 3, 박근혜 2, 문재인 보나마나 1점 될 겁니다. 1 조금 넘을까 말까일 것 같은데 성장이 지금 다운워드 트렌드로 있고 그다음에 분배도 소득 상위 1%가 15%까지 가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90%가 나누어 가지니까 미국보다 더 분배가 양호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저성장에다가 양극화가 됐냐 하면은 수출 및 중화공업과 같은 특정 부분을 선도 부분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낙수 효과 모델에 의존해 왔는데 그 반대로 분수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낙수 효과만 있고 낙수 효과도 효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은 과거보다 덜 되고
이 낙수 효과마저 제대로 안 되니까는 저 분배가 나빠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동반성장은 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철학인데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규칙을 조금 바꾸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동반성장은 그 개념이 매우 넓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첫째 번 화두였지만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남녀 간, 국가 간, 뭐 남북 간 동반성장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고 제가 서울대 총장할 때 도입한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겁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 간의 FTA는 국가 간의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동반성장의 원리는 뭐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는 순환입니다.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된 사람이 있으면 좀 덜 된 사람한테도 나뉘게 하자. 낙수 효과도 있고 분수 효과도 있어서 낙수 효과가 여기서 좀 끊어졌으면 이걸 살리고 분수 효과가 없으면 분수 효과는 또 창출해내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이 있는데 2011년 3월인가 제가 초과이익공유제 얘기했더니 이건희 회장님이 이익공유제 처음 들어봤다. 이게 자본주의 용어냐 사회주의 용어냐. 이건희 회장님은 정말 제 총장할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한 번 얼굴도 안 본 분이 한남동이가 저녁 먹자 그래서 저녁 먹은 다음에 학교 잘 만들어야죠. 잘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소수 정예로 하고 국제화를 확실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억씩 4년만 주시면 제가 서울대학교를 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서울대학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삼성을 위하는 것이고 삼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헤어졌는 삼성한테 현금만 제가 600억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현금만. 그다음에 호암 효소회관 고치는데 한 100억. 그다음에 저쪽 공과대학 영재 프로그램 150억. 그다음에 미술관 아시죠? 학교 앞에 들어 뭐한가 그거를 170억.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만둘 때 앞으로 재벌 비판을 하지만 이름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삼성이나 LG는 빼고 그냥 재벌 일반으로 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있는데 너무 섭섭하대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단기에 한국 경제를 지금 소생시켜야 됩니다. 단기에. 그럼 한번 테크니컬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 경제가 잘 되려면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전체 생산 능력이 계속 확충돼야 되고 늘어난 생산 능력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려면은 만든 물건을 누가 사줘야 되겠죠. 가게가 소비를 다른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또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 우리 수출을 통해서 할 텐데 수출은 뭐 외국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 소비하고 투자가 남는데 소비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듯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소득을 무슨 수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해갖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취지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아예 고용을 줄여버리거나 시간을 줄여갖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소득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계가 빚을 1,800조 원 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5천만 원이라 그러면 3,600만 원씩 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90도 넘으면 4천형도 3,600만 원. 전업주부인 저희 집사람도 3,600만 원. 제 10살 된 손자도 손녀구나, 손자가 아니라 3,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좀 들어가고 소비 안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투자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10여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투자. 근데 투자 또 안 해요. 투자는 누가 하냐면 기업이 하죠.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죠. 대기업도 안 하고 중소기업도 안 하는데 중소기업은 비록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라도 투자할 데가 많은데 돈이 없고 대기업은 투자할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 핵심 기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원천 기술은 더욱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오라고 안 해도 미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대기업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인재가 별로 없고 그거는 우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원천은 물론이거니와 핵심 첨단 기술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좀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왜 첨단 핵심 기술이 없을까?
R&D 투자는 절대적으로 세계 5등,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1, 2등을 다투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의 R&D에서 R은 별로 없고 주로 D다. 그 R도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인먼트,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대기업들이 첨단 핵심 기술 더 키워내라고 만들어내라고 자꾸 푸시를 한다 그럴까 격려를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키우려면은 중소기업도 커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이익공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레코멘드 하는 거죠. 중소기업도 할 수 있는 일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중소기업 사자 있고 그게 있고 프로핏 쉐어링 이익 공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중소기업한테 납품받을 때 납품가 인하한 것도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불공정 거래를 당한 중소기업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좀 주라 이런 얘기인데 프로핏 쉐어링은 최초로 나온 거는 할리우드입니다. 100년 전 할리우드에서 여러분 한국도 충무로는 지금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 영화관은 제작자가 영화 만들면 배우 필요하죠, 감독 필요하죠, 배급처 필요한데 영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파묘가 잘 될지 안 될지 건국 전쟁이 잘 될지 안 될지 서울의 봄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배우 감독은 필요하니까 개런티 해줄게, 밥 먹게 해줄게 해서 러닝 개런티를 주고 많이 남으면 논아줄게가 대박할 때 난 대박 났을 때 안 하는 거고 그게 프로핏 쉐어링이고 미국은 다 하는 거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걸 미국의 제조업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프로핏 쉐어링보다 레비뉴 쉐어링으로 불리는데 미식 축구 좋아하는 분 계세요? NFL이 이름은 레비뉴 쉐어링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주의적이에요. NFL의 팀이 32개입니다. 입장료만 6대 4로 6은 홈팀 4는 NFL 사무국은 진짜 수익은 중개료입니다. 중개료는 지방 중개건 어디 중개건 전부 중개료를 중앙에 모아요. 그뿐이 아니라 머천다이징이란 말 아시죠? 이대호 유니폼 파는 게 머천다이징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선싱 이런 것이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그 다음에 중개료는 전부 중앙 집중 센트럴라이즈하고 입장료만 그 6대 4로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주의적이죠. 이거는 사실 동반성장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지역 차도 많고 또 각 지역의 경제력 차이도 많아서 동반해서 살자 해서 만드는 건데 아주 대성공입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데 투자하면 생산 늘고 생산 늘면 고용 늘고 고용 늘면 소득 늘고 고용 늘면 소득 늘면 소비 늘고 소비 늘면 경기 침체 완화하고 장기적 성장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은 다 이름이 중소기업입니다. 거의 다 99% 플러스 알파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뭐 얼마 안 되고 고용도 중소기업이 84% 5%고 대기업은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결국 그 중소기업 쪽이 잘 되면은 분배도 개선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소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합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에 말이에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한테 가는 소득하고 가게한테 가는 소득이 가게한테 8가고 기업한테 2로 갔나? 이런 식으로 가게한테 많이 갔고 근데 지금은 7대 3 정도밖에 안 되고 기업 수익률이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 2.5대 1이에요. 많을 땐 3대 1도 넘고. 수익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은 돈은 많고 중소기업은 돈이 없는 거라 볼 수도 있고 소비가 부진한 거는 가계하고 기업으로 가는 소득의 차이가 있고 또한 가계 소득의 증가율하고 기업 소득의 증가율이라는 게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기업 소득 증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단기의 중소기업 일단 살리고 보자, 소생시키자. 그러나 중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중소기업 키워야 된다. 중소기업은 크고 대기업은 작은 나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도 사실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처럼 큰 대기업 많고 중소기업은 허약하고 그러면 장기적 발전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람 안 가잖아요. 중소기업으로 젊은이들이 지원하게 하려면 임금차를 겪자고 또 이러는데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여야 되는 거는 뭐 R&D가 다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많이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보험 결제, 구두주문, 뭐 납품권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너무나 대기업 너무 작아갖고 길을 못 피고 있어요. 길을 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장기 과제는 첫째는 부정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혁신.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자제분들이 학교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교육론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존 로크가 쓴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교육론이라고 번역이 돼 나와 있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1690년에 나온 책인데, 최덕지야, 교육은 1장은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고 2장부터 19장까지 18개는 뭐 예절, 상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20장 가서 비로소 학습에 관해서니까 최덕지 아니에요. 지덕체가 아니고 최덕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거기 좀 있고요. 지금 동반성장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하고 좀 어긋나게 좀 보일지 모르지만, 아담 스미스가 인비저블 핸드란 말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건 1776년에 나온 국부론은 그렇지만 1759년에 나온 도덕감정론 읽어보면 참 멋있습니다. 문장도 멋있어요. 물론 멋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죠. 어려운 책인데 참 좋은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9페이지에 도덕감정론 얘기가 좀 나오지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11페이지에 가서는 동반성장하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하고 Good Corporate Citizen, Creating Shared Value, 그 다음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런 거가 동반성장하고 사촌이다 그런 뜻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두 문장만 읽어볼게요. 저는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2. 경제적 약자의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도 혁신에 동참할 튼튼한 체력을 기추어야 비로소 모두가 함께 머리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속에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와 중소기업의 자조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게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